예. 그러면 제가 정해진 시간 30분 안에 2021년 한국 리츠에 대해서 전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들, 예를 들면 프롭테크가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혹은 최근에 관심이 부상하는 ESG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직은 상장 리츠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일반적인 부동산 폐쇄형 펀드랑 같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존의 공모형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주요 투자 상품으로 좀 구상을 했지만, 연에 한두 번씩 이렇게 배당을 받고, 그리고 한 4-5년 정도의 정해진 만기에 그 기초 자산을 매각을 하면서 이 수익자에게 전량 분배를 하고 끝나는 그런 스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거는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투자 수익만큼 그 배당을 받는다는 게 있지만, 이제 매각할 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가 왔다, 이런 식으로 예측 불가능한 그런 외부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동산을 매각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고, 헐값에 매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장 리츠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부동산 상품과 틀리게 이 황금성을 확보를 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 어제 사서 오늘 팔아도 이제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그런 유동성과 황금성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리츠에 대해서 수익은 오른쪽 저희가 표를 나타낸 것처럼 이 토탈 리턴으로서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마 캐피탈 게인, 이 시세에 대한 차익을 많이 추구를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이제 시장의 상황을 반영해서 주가로서 설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배당 수익률인데, 이거는 부동산의 가장 큰 수익은 임대 수익이고요. 그래서 그 리츠가 임대 수익을 토대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분배를 함으로써 6 개월에 한 번씩 우리나라는 배당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뭐 좋은 사례라고 한다면은 캐피탈 게인은 시세 차익이니까 연평균 5에서 6% 정도?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공시지가가 연평균 뭐 3에서 5%씩 매년 성장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우리나라의 그 리츠의 배당 수익률은 현재 5% 대이기 때문에 10% 대의 연간 수익을 계속 가져다 주는 이제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업 측면에서는 왜 상장 리츠를 만들려고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가까운 사례로서 2019 년에 상장했던 롯데리츠의 사례를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이제 흔히 리츠를 만들 때에는 그 부동산 리츠에 자산을 공급을 해 주는 스폰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스폰서는 리츠의 대주주일 수도 있고요. 그 리츠를 주도적으로 설립하는 주체이자 자산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츠 AMC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위탁 관리 리츠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다르게 AMC가 리츠 밖의 제3의 독립적인 존재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재작년에 상장했던 롯데쇼핑의 그 리츠 스폰서인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8 개의 마트나 아울렛 백화점을 편입을 해서 롯데리츠로 상장을 했고요. 이제 당시에 스폰서인 롯데쇼핑이 자산을 매각을 하는 역할을 했고, 리츠에. 그리고 그중에 한 개는 현물 출자를 해서 그 강남에 있는 한티백화점인데, 예, 이 자산을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은 그 주식만큼 교환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리츠 입장에서는 이 8 개의 자산을 쇼핑으로부터 매입을 해 오기 때문에 이제 담보대출로 한 7천억 원 정도를 조달을 하고, 그리고 에쿼티로서 이제 4천억 원 정도,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공모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롯데쇼핑이 강남점에 대해서 현물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비등한 에쿼티 주식에 대해서 4,200억 원어치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롯데쇼핑이 매각을 하고 나서도 전체 에쿼티 리츠의 지분율 50%를 가져가는 대주주가 되었고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상장 리츠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펀드랑 틀리게 회사라는 것이고요. 네, 회사는 일정 지분율을 초과하는 대주주의 역할을 하면은 경영권을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롯데쇼핑은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한꺼번에 조달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개 자산에 대한 경영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자신들의 유통 경영 전략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기업들이 과거에는 이런 모든 자산들을 100% 들고 있으면서 굉장히 부담이 컸는데 이런 식으로 부고프를 하면서도 일부 지분을 경영권을 휘두를 만큼 지분을 가져가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자신들의 뭐 신사업이라든지 미래 사업에 이제 부동산을 유동한 자금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최근에 기업들이 리츠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과를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글로벌 대체 투자 섹터별로 이 토탈 리턴을 추적을 해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위기 이후부터 리츠가 상당히 꾸준히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작년 2020년 이전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다가 2020년에는 가장 크게 하락한 섹터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그 이유는 보통 오프라인 부동산을 담고 있는데 경제 활동이 좀 중지가 되면서 이제 오프라인 활동이 재개가 되기 전까지는 임대 수익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발생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2021년 들어서는 이제 백신이 배포가 되고 이제 다시 조금씩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이를 반영해서 리츠의 수익률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K리츠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 리츠의 토탈 리턴을 지수화를 해봤습니다. 2019년까지는 별로 종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요. 2020년에 한번 빠졌다가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좀 이상적으로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작년에 많이 빠진 영향도 있지만 뒤에서 설명드릴 것처럼 글로벌 리츠 대비해서는 한국의 리츠가 절대적으로 고배당률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배당 컷이 없었던 국가였습니다. 초창기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고 그리고 좀 더 투명하게 관리를 하는 것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더 많은 리츠들이 상장을 하는데 한 2-3년 뒤에는 이제 싱가포르가 마찬가지로 약 20여 개의 리츠가 상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관련된 금융 상품 혹은 ETF에 대한 개발도 많아지고 부동산의 자본시장화, 그러니까 금융산업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작년에는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초창기 시장이기 때문에 좀 리츠에 대한 편견도 되게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장 리츠의 비익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운용사들이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단지 그 비익을만 바꿔서 상장 리츠를 영속형 투자 기구로서 좀 손바꾸는 거 자체로 더 진전을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초창기 시장에서 좀 가격 부담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이제 랜드마크 자산에 대한 부재, 아무래도 B급 자산이라고 오해를 하는 중형급 오피스들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오해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시장에 그런 오해가 좀 더 많이 개입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세 번째를 보시면은 이제 성장 스토리 부재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한국 리츠가 조금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리츠를 설립하는 주체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간과했던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 리츠들마다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할 것인지 좀 로드맵을 확실히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양질의 리츠들 그리고 기존의 리츠들도 훨씬 더 성장성을 지금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어쨌든 저는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사이드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좀 작년에 이런 혼선들은 이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계시던 분들이 리츠라는 걸 만들기 시작을 했고 설립을 했는데 부동산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는 거. 예를 들면은 이 부동산을 담은 리츠는 배당 수익률이 6%인데 왜 안 사냐? 싸지 않냐라고 하지만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이 일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리츠라는 것이 영속적인 기업으로서 앞으로 어떤 자산을 계속 편입을 하고 어떠한 성장 스토리를 주주에게 제시를 하고 또 일관된 투자 철학을 보여줄 것인지 그러한 미래 성장에 좀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밸류보다는 미래의 밸류를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서 좀 양측에 좀 이견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리츠가 기존에는 단지 부동산을 이것저것 모아놓은 비클, 투자 기구라고 생각을 했었다면은 이제는 그러한 부동산을 모아놓고 더 나아가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 들어서는 성과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은 여태까지 한 2-3년 정도는 너무 초창기였고 잘 모르는 상태였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간극을 메우는 게 굉장히 급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리츠들이 어쨌든 신뢰도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제시했던 배당 가이던스는 매우 충실히 지켰고 또 나름대로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숫자로 찍히는 순간부터 시장의 신뢰도는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13개 상장 리츠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재간접 리츠라고 하는 펀드의 수익 증권을 담은 리츠가 3개이고, 그리고 자기관리 리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인허가가 잘 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00년대 초창기에 나왔던 조금 작은 리츠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상장된 일반 상장 리츠가 7개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대형화 작업들이 들어가서 한 1조 원대가 3개 정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0.5조 원이 한 3개 정도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던 요인들을 저희가 회색으로 하이라이트 해 놨는데, 배당을 인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트리거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리파이낸싱이든 자산에 대한 신규 편입이든 이런 것들이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의 그 투자한 자금이 결국은 복리 효과로서 불어날 수 있다는 신뢰를 좀 심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는 리파이낸싱이 있었고요. 이거는 뭐 2018년에 우리나라 리츠들이 많이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뭐 저금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훨씬 더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년이 지나면은 수수료 없이 리파이낸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리츠 코크랩이나 신한 알파리츠 모두가 리파이낸싱을 해서 조달 금리를 확실히 낮췄고요. 그리고 리츠의 가장 큰 특성은 배당 가능한 이익의 90%를 모두 주주에게 배당으로 뿌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절감된 이자 비용만큼은 그대로 주주의 배당 인상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요약을 해 놨을 때 이리츠 코크랩 같은 경우는 이번 리바이낸싱으로 배당의 단숨에 14% 인상이 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가장 크게 리츠의 관심이 높아졌던 요인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자산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주는 리츠들이 가장 각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코랑코 에너지 리츠라고 하는 2020년에 상장한 리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진짜 리츠에 좀 나아갈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코랑코 자산신탁이 SK 네트워크스가 매각하는 300개 주유소 중에서 187개를 패키지 딜로 일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 리츠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얘기를 했을 때에는 이 리츠에 담는 모든 주유소를 다 현대오일뱅크에게 마스터 리스를 하기로 했지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현대오일뱅크가 주유소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뭐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혹은 땅값이 너무 비싼 곳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는 주유소보다는 다른 용도 활용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유소에 한해서는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27개 자산에 대해서 실제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부분 뭐 수도권이나 그리고 지방의 양질의 토지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시행사들 이런 건설사들이 주로 매입을 해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7개 매각 공고를 내고 나서 15개가 최근에 매각이 되었는데요. 양도가는 1,000억 원이고 당시 리츠가 샀던 매입가는 800억 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그렇게 시장이 각광을 했냐면은 왼쪽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요. 예. 원금이 있으면은 그 매각 차익이 발생을 하는데 이 매각 차익이 한 200억 정도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부투법상 리츠는 그 즉시 주주에게 특별 배당으로 모두 분배를 해야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위에 테이블을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추정을 해 놨는데 기존에는 현대오일뱅크가 지불하는 임대료인 주당 158 원을 6 개월에 한 번씩 배당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매각 차익이 발생을 하면은 이번 11월에는 적어도 300 원에서 488원 사이에 특별 배당이 주주에게 분배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들은 이 리츠를 살 때에는 배당 수익률을 연평균 5% 정도를 겨냥하고 매입을 했는데 이 특별 배당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11%의 배당 수익률을 추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세 개 중에서 LG 베스트샵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주유소를, 그리고 나머지는 전기차 충전소로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시사점은 리츠라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자산들을 끊임없이 리밸런싱을 하고 가치를 올리고 밸류 애드를 하거나, 이 리츠에 넣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매각을 하거나 그 원금으로 다른 자산을 편입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통해서 주주에게 끊임없는, 네, 그러한 수익을 가져다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도심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자산 유형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 트렌드가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주유소라든지 혹은 너무나 큰 리테일 점포라든지 도심 한복판에, 예, 혹은 굉장히 큰 은행 점포,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유형인데, 예, 그런 걸 누가 개발을 할 것이냐. 일반적인 시행사나 건설사가 개발을 할 경우에는 뭔가 논리가 없다든지 단지 순간적인 매각 차익만 취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일관된 투자 논리로서 자신들의 철학을 가지고 쭉 개발할 수 있는 비이클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런 것이 영속형 투자 기구인 상장 리츠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 인상의 원인 세 번째는 매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자산 편입을 계속하면서 이런 주주 가치들이 올라가는 걸 체감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초창기 상장을 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는 신화알파 리츠입니다. 네, 보시면 이 신화알파 리츠는 원래 판교 크래프톤 타워 하나를 담아서 상장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용산 더 프라임이나 베일 빌딩 이렇게 추가 편입을 했고요. 근데 이 데일 빌딩까지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편입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배당금도 사실 주당 배당금 차원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타워 트윈시티 역삼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에 다 매입을 했는데, 이거는 유상증자 없이 전량 다 그 차익만을 일으켜서 조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차익 금리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가 되고 주주 가치는 자연적으로 배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거를 활용을 했던 방식은 이 판교 크래프톤 타워가 여기 네 번째 줄 보시면요. 예, 매입가가 5,180억 원으로 찍혀 있는데 2018년에는 이렇게 싸게 샀지만 이후 여러 가지 요인으로 판교의 시장 가치가 오르면서 최근에 감평가는 8천억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리츠가 이 자산을 그냥 담고 평생 안 판다고 한다면은 이 판교의 가치가 주주에게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신한 알파 리츠는 이 감평가가 오른 만큼 담보대출을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3천억 원 정도 담보대출이었다면은 1,400억 정도를 추가로, 그것도 2.6% 저리에 대출을 받아서 이 옆에 보시는 세 개의 빌딩을 추가 매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츠가 가진 자산을 자산 가치 상승을 가장 이제 좀 주주에게 팔지 않고도 주주 가치 제고로 연결시킨 그런 이상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리츠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 절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가중 평균 배당 수익률은 5.7%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해외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절대적으로 수치가 고배당이다라는 것이고요. 밑에 보시면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경우도 거의 4%대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전히 100bp 정도의 수익률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팬데믹 때문에 너무나 많은 리츠들이 배당을 컷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제도 하에서 여태까지 활용하지 않았던 배당 가능 이익을 빼서 위기 시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 주당 배당금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미국이나 싱가포르나 유럽 모두가 크게 배당이 내려가는 그런 악재가 있었습니다. 뭐 임대료가 안 거치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투명하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했던 싱가포르 리츠 시장에서도 오른쪽 테이블 보시면은 여러 가지 사고가 좀 발생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 리츠는 되돌이켜 봤더니
배당이 오히려 인상이 되고 이제 꾸준히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인 매력도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간단히 이제 하반기에 상장한 리츠들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량 리츠의 조건들을 지난 2 년간 여러 가지 실패 사례를 좀 보면서 거울 삼아서 정말 좋은 리츠들이 많이 생기고, 올해의 기존 리츠들도 추가 자산 편입에 대한 계획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량 리츠가 되려면 대형 리츠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물 리츠라고 해서 여러 개의 자산을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뭐 오피스 하나 딱 담아 놓고 "이게 리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불성설, 우스운 얘기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리츠는 포트폴리오 효과를 추구합니다. 내가 꼬마 빌딩 하나를 사고 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운용 보수나 주식 거래 수수료를 내면서 리츠를 매입을 하는 이유는 12 개, 120개 이런 식의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포트폴리오로서 보유하고 싶기 때문이고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 리스크 분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신한 알파리츠처럼 하나의 자산이 가치가 올라갈 때 그 가치를 활용해서 다른 자산을 추가 획득하는 데에도 이제 상당히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량 리츠를 보실 때에는 이제 스폰서를 많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구조이기는 합니다. 일본을 보시면은 가장 뭐 바람직하게 대형 디벨로퍼와 계열 리츠의 관계가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1등 디벨로퍼인 미쓰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니폰 빌딩 아니면 니콘 어코모데이션, 그리고 미쓰이 부동산 로지스틱스 이런 식으로 각각 오피스, 주택, 그리고 물류센터 유형별로 리츠를 상장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미쓰이 부동산이 뭔가 개발을 하고 나면은 이 개발한 자산을 그대로 들고 가면 상당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초대형 기업들도 수천억 원짜리의 자산을 그대로 들고 가는 거는 유동성 측면에서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적기에 계속 매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계열 리츠인 것이고요. 그래서 일본의 상당히 시가총액이 큰 MBF 같은 경우는 미쓰이 부동산으로부터 주로 오피스를 주입받습니다. 그리고 이 미쓰이 부동산은 자신들이 적기에 유동화를 시키면서 또 다른 자산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를 하는 것이고, MBF 같은 경우는 정말 우량한 스폰서 디벨로퍼인 미쓰이가 주기적으로 우량 자산을 주입을 해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성장성, 그러니까 리츠는 계속적으로 보유한 자산이 늘어나야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성장성에 제일 큰 든든한 좀 우군을 얻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인제 이러한 리츠 유형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말에 상장한 ESR 캔달스퀘어 같은 경우가 인제 그 사례인데요. ESR 캔달스퀘어라는 그 스폰서 LP는 CPPIB랑 같이 합작으로 여러 가지 물류센터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ESR 캔달스퀘어가 ESR 캔달스퀘어 리츠를 상장해서 이제 여기에 개발하고 있는 물류센터가 완성이 되고 안정화가 되면은 주기적으로 주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현재 캔달스퀘어 리츠가 보유한 물류센터가 전체 한 300,000평 정도를 모아서 상장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0년 준공 자산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 약 300,000평 정도가 또 작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에는 안정화가 되어서 이 리츠에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단계에 진입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매년 스폰서가 완공한 자산들을 ESR 캔달스퀘어 리츠에 주입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어떤 리츠보다 중장기 성장성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좀 차별적인 예 강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운용사 브랜드를 보자라는 것인데, 리츠를 보실 때 좀 헷갈리시겠지만 이렇게 ESR 캔달스퀘어처럼 좋은 스폰서가 만드는 리츠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용사형 리츠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좋은 부동산 운용사들이 많죠. 뭐 이지스라든지 프랑코 이런 막강한 운용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소싱을 해서 리츠를 만들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프랑코 에너지 플러스 같이 제가 앞서 설명드린 자산도 프랑코 자산 신탁이 주유소를 매입해서 설립한 리츠를 계속적으로 상장을 하고 또 자산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그 운용사가 얼마나 역량이 있는지 시장에서 검증된 그런 브랜드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7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상장 예정 리츠들이 이렇게 3 개, 올해에는 3개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내년에는 또 2 개가 예정이 벌써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SK 리츠와 D&D 플랫폼 리츠가 지금 7 월과 9 월에 상장을 앞두고 있고 거의 프리-IPO가 끝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인제 SK 리츠가 쪼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했으나 네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설명을 못 드리겠고 네. 그 SK 리츠의 뭐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성장형 자산을 편입을 했다라는 점이 좀 많이 부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리츠가 전형적으로 리테일이나 오피스 같이 과거에 단순 유동화의 자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은 팬데믹 이후에는 추세적인 미래 트렌드를 반영한 자산들을 넣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하나가 물류센터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테이블을 보시는 것처럼 인당 물류 시설의 연면적이 글로벌 다른 국가 대비해서 훨씬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커머스 침투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상 굉장히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물류센터를 편입하는 거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리츠의 성장성을 강화하는 요인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성장형 자산으로 부상한 건 데이터 센터인데요. 이제 이 데이터 센터는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또 5G 시대 개막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용량이 부족해지고 있는 그런 자산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그런 계열 리츠들 뭐 SK 리츠든 아니면 아까 보신 D&D 플랫폼 리츠라고 잠깐 보이셨을 텐데 이 역시 SK D&D가 스폰서로서 계열 리츠를 상장할 계획인데요. 이제 이렇게 뭔가 스폰서가 확실한 그런 리츠들은 말씀드린 물류센터나 데이터 센터와 같이 이제 미래의 트렌드에 맞는 성장형 자산을 넣을 계획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상장할 리츠들은 해외의 우량 리츠들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훨씬 더 이제 수치적으로는 매력이 높고 그리고 초창기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배당 수익률을 5에서 6% 정도로 상당히 높이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상장된 리츠들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성 보완을 많이 하면서 그 상품성 보완이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자산 외에 추가 자산을 정말 우량한 것으로 많이 편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응이 가장 좋았던 리츠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초창기에는 이 테이블 보시는 것처럼 태평로 빌딩만 담아서 상장을 했지만 그다음에는 물류센터, 이제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자산류 그리고 데이터 센터 2 개를 편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제 올해 다 편입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제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서 보면은 작년에는 좀 초창기였고 시행착오가 많았다면은 이제 부동산 사이드에서 주식시장에서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를 쪼끔 진지하게 고민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K리츠는 좀 진화기에 돌입을 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본 주제는 '프롭테크와 리츠가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까?' 이 주제였습니다.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는 전체 부동산 거래 대비 프롭테크의 매출 그리고 시장 규모는 굉장히 작다라고 보여집니다. 0.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이나 미국은 1%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향후에 부동산 거래액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정체가 된다 할지라도 단순하게는 10배 정도의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리츠와 결부를 시킬 수가 있냐라고 보면은 되게 많은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테크 기업들도 있고 사실 뭐 IoT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측면에서 되게 방대한 프로테크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뭔가 유통된 부동산 자산에 자신들의 그런 비즈니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접점은 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리츠는 부동산을 단지 그냥 덕지덕지 모아 놓은 그냥 나열식이 아니라 뭔가 일관된 투자 철학을 가지고 성장 스토리를 꾀하는 일종의 플랫폼인데 이제 그러한 플랫폼과 프롭테크의 비즈니스적으로 결부시킬 수 있는 그런 신사업 기회는 충분히 많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례를 들어서 보면은요. 미쓰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까 계열 리츠를 활용도 되게 많이 하면서 자신들의 헤비한 비즈니스를 좀 효율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발 차원에서. 또 하나 신기한 거는 이들이 이제 VC, 설티원 벤처스라고 하는 VC를 직접 소유하고 설립을 해서 이들이 프롭테크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프롭테크는 좀 대기업형으로 먼저 성장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위주이지만. 그래서 이 VC가 육성한 프롭테크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잘 활용해서 자사 비즈니스에 충분히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완공된 자산들을 운영하고 임대하고 있는 이 미쓰이 계열의 리츠들이 모두 이 프롭테크와 굉장히 활발한 그런 교류를 하고 있고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분명히 한국에서도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ESG 강조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물류센터 화재도 있었고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ESG에 대한 강제 의무화 이런 것들 중요성은 더 부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시겠지만 해외 리츠들은 모두 ESG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의무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환경 성과를 모두 리포팅을 강제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50%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부동산의 ESG에서 대부분은 E, 환경적인 측면에서만 강조가 되고 있지만 이 S, 사회적인 기여, 그러니까 그거는 임직원 그리고 그 건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도 많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담는 리츠도 이걸 통합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ESG를 준수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게 화두가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환경적이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사를 하고 또 분석을 하는 그런 프롭테크 기업들도 많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축적을 시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역시도 장기적으로는 ESG의 의무가 강조되는 리츠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ESG 해외 우수리츠 사례를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환경 쪽 혹은 이제 임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쓰는지,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여하는지가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짧게 설명드렸고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거나 직접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